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제6부 19세기 철학, 그중에서도 프리드리히 니체에 들어갑니다. 니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생애와 주요 저작.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제자이자 후계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결국엔 칸트와는 전혀 다른, 아니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니체가 쇼펜하우어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두 사람은 이성 철학의 결별을 고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니체의 철학 역시 의지의 철학이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여자들만 있는 집안에서 자랐고 경건한 개신교 분위기, 예민하고 허약한 아이였다. 그리스 고전을 애정이 있었고 고전 문헌학을 공부했다. 음. 쭉 넘어가서 쇼펜하우어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바그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이거 구체적인 것들은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전쟁에도 참여했다가 음.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음. 그리고 학문에서 구원을 모색했다. 음. 음. 쭉쭉 넘어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음. 근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읽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기도 전에 니체는 몇 편의 문헌학 논설을 발표했다. 이런 업적과 스승 리첼의 추천 덕분에 24세의 니체는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 문헌학과 촉탁 교수로 초빙되었다. 스위스에서 생활하는 동안 니체는 역사학자 야코프 브루크하르트와 신학자 프란츠 오버베크를 알게 되었으며, 당시 피어발트 슈테트 호반의 트리프션에 살고 있던 리하르트 바그너와도 다시 만났다. 되게 구체적이죠, 정보가. 바젤에서의 행복한 생활은 1870년에 발발한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니체는 의무병으로 참전했으나 심한 이질에 걸려 곧 귀환했다. 이때 이후로 그는 다시는 완전한 건강을 되찾지 못했다. 1871년 니체는 음악의 정신으로부터 비극의 탄생이라는 저작을 발표했다. 니체는 그리스인의 생활과 예술 창조에서 두 가지 대극적 요소가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디오니소스적 요소와 아폴론적 요소라 불렀다. 모라적 도치에 비유될 수 있을 디오니소스적 요소는 무형의 원초적 의지이며 음악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그에 비해 아폴론적 요소는 존재와 조화의 힘을 가리킨다. 음. 나머지 부분은 한번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읽기는 벅차네요. 쭉쭉 넘어가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봤던 어떤 철학사 책보다도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니체를 이해하는데. 음, 쭉쭉 넘어가서 니체 철학의 통일성과 특성, 이 있는데요. 니체 스스로 인정했고 친화성마저 느꼈던 철학자는 헤라클레이토스. 이들 두 사람에게서 세계란 생성과 소멸, 창조와 파괴의 무한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세계란 이를테면 모든 유한한 것이 생성되어 형상을 취했다가 다시 소멸하고 녹아드는 바다 자체 내 원초적 힘을 지니고 있는 그런 바다에 비교될 수 있다. 다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배격할 뿐이다. 그는 헤라클레이토스 이래로 나타난 모든 것을 불신하며 이를 한갓 미몽으로 간주한다. 니체는 전생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전승된 개념어들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개념어들을 타파하고자 한다.
세계의 본질은 의지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힘의 의지이다. 이 말에서 일체의 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거부가 표현되고 있다. 즉 그는 자신이 생각한 세계의 배우나 상위의 또 다른 이상적 세계를 설정하고 사유하려는 철학과 종교의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를 통해 내뱉는 이 말은 그의 사상의 요지이다. 영원한 이념, 사물 자체 피한 등은 모두가 망상이나 환영,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은 착각이다. 신체와 대지를 경멸하고 하늘나라와 구원의 핏방울을 생각해낸 것은 바로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들이었다. 모든 존재 문제를 가치 문제로 보거나 그렇게 전환시키는 것은 니체의 고유한 특징이다. 하지만 니체의 이러한 개념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로 파악한다면 그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모든 가치의 전복자, 망치를 든 철학자인데요. 니체는 망치를 들고서 철학한다. 그는 그릇된 것이라 인식된 낡은 가치를 가차없이 파괴하며 그 자리에 새로운 가치와 이상을 수립한다. 선한 일에서건 악한 일에서건 진실로 창조자가 되려는 자는 우선 파괴자가 되어 가치를 분쇄해야 한다. 자, 니체의 반, 안티라는 걸 접두사를 붙여서 니체를 표현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첫째로 니체는 반도덕주의적이다. 안티모랄리스트. 그에 의하면 도덕에는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있다. 이에 상황에서 선이라는 말에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된다. 지배자의 입장에서 정신에 숭고하고 우월한 상태가 곧 선이다. 이러한 선의 반대는 악이다. 따라서 지배자의 입장에서 악이란 범상하고 통상적이며 비로하고 무가치한 것을 말한다. 그와 달리 군중에게 선이란 평화롭고 무해하며 친절하고 자비로운 것을 말한다. 여기서도 이러한 선의 반대가 악이다. 따라서 그런 범상한 군중의 상태를 넘어서게 하는 것은 모두 악하다. 악이란 비범하고 대담하며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한 것. 요컨대 지배하는 자들에게 선인 모든 것이다. 역사에서 도덕적 노예봉기, 즉 주인의 도덕을 노예의 도덕으로 갈아엎는 행위는 유대인에 의해 시작되었다. 유대교의 선지자들은 부유한, 무신론적, 사악한, 폭력적, 관능적과 같은 개념들을 하나로 섞어버리고 세계라는 낱말에 부정적 가치를 부여했다. 이처럼 모든 자연적 가치관계와 사회관계를 철저히 전복시킨 것은 비천하고 저열한 자들에 대한 정신적 보복행위였다. 자들의 의한. 이렇게 해서 가련한 자와 빈궁한 자, 무력한 자,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추악한 자들이 선한 인간으로 둔갑했다.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강력하고 행복한 것이 곧 선한 것이라는 귀족적 가치관념은 그 지배력을 상실했다. 결국 강하고 건강한 본능은 이러한 노예 도덕의 지배 아래서 더 이상 발산되지 못하고 은밀하고 새로운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양심의 가책이란 것이 생겨났다. 강한 자는 도의의 우리 안에 갇혀 자기 악들을 일삼는 동물의 신세로 전락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가장 무서운 질병, 즉 인간의 고뇌 자체가 시작된 것이다. 유대교의 노예 도덕을 개성한 종교는 온갖 가문으로 동정심을 설교했고 이러한 설교에서는 자기 멸시에 사로잡힌 불행한 자들의 거친 목소리만 들려왔던 것이다. 둘째로 니체는 반민주주의적이다. 오늘날 유럽의 모든 도덕이란 동물무리의 도덕이다. 정치사회적 제도에서 민주주의 운동은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영국 소상인의 근성을 쫓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생의 의미를 구한다는 것은 가소롭힐 짝이 없는 일이다. 셋째로 니체는 반사회주의적이다. 사회주의적 이상이란 전체 인류를 완전히 동물의 무리로 변종시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화의 몰락이 무엇이던가 서슴없이 말하자 여전히 자연적 본성을 지닌 인간, 야만인, 왕성한 의지력과 권력욕을 잃지 않았던 야수 같은 인간들이 바로 더 약하고 예의 바르며 평화롭게 성업이나 영위하고 가축이나 사육하는 종족들 혹은 정신과
태페의 찬란한 불꽃놀이 속에서 마지막 생명력을 태우는 낡아 빠진 문화를 덮쳐버렸다. 모든 생명의 본질이란 약취, 상해, 약자의 유린, 억압, 냉혹, 자기 형식의 강요, 병합 아니면 최소한 착취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서나 척지의 성격이 사라질 미래의 사회 상태에 열광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내 귀에는 마치 모든 유기적 기능을 억제하는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노라는 약속처럼 들린다. 넷째로 니체는 반여권주의적이다. 안티페미니스트. 남성들이 참된 남성적 성격을 상실하기 비례해서 여성들도 변종되어 자신의 가장 여성적인 본성을 상실한다. 경제적, 법적 자립성, 즉 해방을 추구하는 여성의 태도는 이러한 퇴화의 징후이다. 다섯째로 니체는 반지성주의적이다.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니체에게 의식이나 이성 혹은 지성이란 그저 피상적인 것, 의지의 수단에 불과하다. 본능이야말로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종류의 지성 중에서 가장 지적인 것이다. 여섯째로 니체는 반염세론적이다. 쇼펜하우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현자들은 생애에 관해 똑같은 판단, 즉 인생이란 쓸모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의견의 일치가 그 의견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의견의 일치는 이 현자들의 생리적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현자들이란 생의 몰락을 표현하는 유형들이었다. 그 가장 두드러진 예가 소크라테스이다. 음.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특성이 한데 어우러져 니체 철학의 반기독교적 성격을 낳는다. 니체에 의하면 기독교란 모든 자연적 가치를 뒤집는 행태의 총화라 불릴 만하다. 기독교적이란 것은 자연적인 것의 부정이며 자연의 무가치함을 선포하는 것이고 간단히 말해 반자연성이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모든 관능의 숙적이었다. 기독교의 신개념, 병등자들의 신, 정신으로서의 신, 모든 신의 개념 중 가장 부패한 것. 이런 개념으로 인해 신은 삶의 변용이자 영원한 긍정이 되는 대신 생에 대한 반박으로 변질된다. 기독교적이란 것은 지배와 고귀함, 정신, 자부심, 용기 그리고 모든 관능과 즐거움에 대한 증오이다. 기독교는 이 세계를 갓난의 땅으로 변질시키고 도달할 수 없는 피 안에 구심점을 옮겨놓았다. 그래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열정을 정신화하고 신성하게 할 것인가 라고 묻는 대신 열정의 뿌리에 더불어 생명의 뿌리에 도끼나무를 박았다. 이런 비판. 새로운 가치인데요. 신들은 모두 죽었다. 이제 우리는 위버맨시로 살기를 원한다. 극복인이라고 하네요. 위버맨시. 내 형제들이여 맹세코에 대해서 충실하라. 천상에 대한 희망을 설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이런 말들. 위버맨시는 신이 죽었음을 알고 있는 자이다. 위버맨시는 모든 이상적 피안이란 한갓 환영임을 알고 있기에 대지와 생명에 헌신하고 이를 즐겁게 긍정하는 자이다. 디오니소스적 세계에 대해서 영원하기도 견뎌낼 수 있는 인간. 그다음에 마지막 니체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좀 아쉽죠? 네. 니체에 대한 평가. 고독한 자 니체. 어, 고독한 자는 이 고독한 자는 수천 년간 지배해온 낡은 가치와 한판 싸움을 벌였다. 시인 니체. 니체는 독일어로 작품을 쓴 위대한 시인 중 하나다. 자라투스트라는 한편의 문학적 걸작이다. 심리학자 니체. 니체는 인간 심리에 대한 천재적 통찰력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독일인 니체. 니체처럼 심층적이고 다면적이고 다층적이고 다의적 천성을 지닌 인물을 단 몇 개의 문장이나 심지어 몇 마리 말로 설명을 안 되면 부당함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저작에 흐르는 정신을 마시고 그 공기를 호흡해야 한다. 니체는 낭만주의자이자 반낭만주의자이고 독일인이자 반독일인이며 또한 기독교인이자 반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인 니체. 철저할 만큼 단호하고 대범하게 신을 부정한 이 사람만큼 내면에서는 지쳐 쓰러질 정도로 기독교의 문제를 고민한 자가 일찍이 독일인 중에 누가 있었는가? 이 기독교는 교도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니체만큼 열정적이고 금욕적이며 또한 절망적이었던 기독교도가 또 어디 있었겠는가. 이런 투쟁, 내면의 투쟁. 예언자 니체. 지난 몇 세기를 통틀어 프리드리히 니체만큼 미래에 대한 예리한 형언을 가졌던 사상가도 없을 것이다. 후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니체에 대한 연보랄까, 니체의 삶에 대해서 이게 설명한 부분이 참 좋았고,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고 있죠. 음, 극찬을 하고 있지만 프리드리 한스 요한 슈테리가 극찬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니체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된 세계 철학사, 서양 철학사를 본 적이 없네요. 간략하게 다들 극찬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내용들이었죠. 니체를 제대로 해석한 자가 아직 아무도 없다. 아쉽습니다. 니체는 따로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